안녕하십니까? 봉인된 사건 노트의 진행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짙은 해무가 깔린 여수 백야도, 그곳에서 증발해버린 한 부부의 비극적인 기록입니다. 여수 백야대교를 건너 들어간 부부. 다음날 아침, 그들이 타고 온 승용차는 그대로였지만 주인은 사라지고 쓰레기통 옆엔 남편의 휴대전화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지문 하나 남지 않은 그 깨끗한 전화기가 말하고 싶었던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고인가?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실종인가? 백야도의 하얀 안개 속에 갇혀버린 12년 차 부부의 마지막 행적. 오늘 그 봉인된 기록의 첫 페이지를 넘깁니다. 오늘의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오늘의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2003년 늦가을 서울 근교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그곳엔 평범하지만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씨, 그는 지역 농협은행에서 10년째 성실하게 근무하던 중견 은행원이었죠. 매일 아침 7시면 와이셔츠에 다림질 자국이 선명하게 남도록 정리하고 구두끈을 2번씩 단단히 묶던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두고 장부에서 단 1원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더랬죠.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을 펼쳐놓고 젓가락질을 하면서도 고객 서류를 검토하던 성실함. 그게 바로 민호 씨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의 아내 이윤주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녀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쇼팽의 야상곡은 복도까지 스며들어 지나가던 학부모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 손톱이 깨끗한지 일일이 확인하고 연습실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며 은은한 라벤더 방향제를 뿌리던 세심함. 낡은 피아노 건반 위에는 늘 깨끗한 흰 천이 덮여 있었고 악보 한 장 한 장마다 그녀의 손때가 묻어 있었죠. 그게 바로 윤주 씨만의 따스함이었던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엔 7살 딸 서연이가 있었습니다. 엄마를 꼭 빼닮아 피아노 건반 위에서 재롱을 부리던 아이는 아빠가 퇴근하면 현관문 앞에서 까치발을 들고 아빠 오늘도 수고했어요라며 인사하곤 했죠. 민호 씨는 그런 딸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윤주 씨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고 TV에서는 주말 드라마 예고편이 흘러나왔어요. 서연이는 아빠 무릎에 앉아 만화 그림을 그렸고 엄마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흥얼거리던 노래 가락이 부엌 창문 너머로 새어나갔습니다. 그해 11월 결혼 12주년을 맞은 부부는 오랜만에 단둘이 떠날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사실 민호 씨는 최근 몇 달간 지점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왔던 터였죠. 지점장은 매일같이 이번 분기 대출 실적이 왜 이 모양이냐며 책상을 탁탁 쳤고 민호 씨는 고객 한 명 한 명을 설득하느라 목이 쉬도록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윤주 씨 역시 학원 원장과의 불화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원장은 수강생을 더 늘리라며 윤주 씨를 다그쳤고 그녀는 퇴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서연이는 친정에 맡기고 바다나 보러 갈까? 어느 날 저녁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꺼낸 제안에 윤주 씨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먼저 그 말할 줄은 몰랐네. 나도 사실 그 생각하고 있었어.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여행지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는 너무 흔하고 강원도는 겨울엔 춥고 그러다 윤주 씨가 한 여행 잡지를 펼쳐 보이며 말했죠. 여보, 여수 백야도 어때? 여기 다리 좀 봐. 여행지로 선택한 곳은 여수의 작은 섬 백야도였습니다. 한 여행 잡지에서 우연히 본 백야대교의 야경 사진이
윤주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여보, 이 다리 봐. 마치 하늘로 날아갈 것 같지 않아? 그녀가 손가락으로 짚어 보인 사진 속 백야대교는 은빛 조명을 받아 정말로 하얀 새의 날갯짓처럼 보였습니다. 민호 씨는 예약 사이트를 뒤져 백야도의 한 민박집을 찾아냈고 깔끔한 객실 사진과 친절하다는 후기를 읽으며 마음을 정했죠.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 예약 완료했어. 민호 씨가 예약 확인 메시지를 보여주자 윤주 씨는 소녀처럼 손뼉을 쳤습니다. 출발 전날 밤 윤주 씨는 작은 캐리어에 옷가지를 정리하며 코끝에 서린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호 씨가 좋아하는 남색 스웨터, 자신이 아끼는 베이지색 카디건, 그리고 함께 찍을 사진을 위한 커플 머플러까지. 서랍장을 열고 닫을 때마다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 옷장에서 꺼낸 옷에서 풍기는 섬유유연제 향기, 캐리어 지퍼를 잠글 때의 딸깍 소리. 그 모든 게 행복한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캐리어를 닫으며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12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설레는 게 말이 돼? 옆에서 지갑을 챙기던 민호 씨가 피식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연이를 처갓집에 맡긴 부부는 여수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라디오에선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 흘러나왔고 윤주 씨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들판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억새풀이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이 마치 파도 같았어요. 이렇게 둘이서만 나오는 게 얼마만이야? 민호 씨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신혼여행 이후 처음 아닐까? 이번엔 정말 푹 쉬자.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그의 목소리엔 오랜만에 듣는 여유로움이 묻어났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 호두과자를 사 먹고 여수 앞바다가 보이는 전망대에서 인증샷을 찍던 그들의 표정엔 한 점 가림자도 없었습니다. 민호 씨는 일회용 카메라로 윤주 씨의 웃는 모습을 담았고 윤주 씨는 당신도 한 장 찍어야지라며 남편을 바다 쪽으로 밀어냈어요. 오후 2시경 백야대교가 눈앞에 펼쳐지자 두 사람은 동시에 탄성을 질렀습니다. 진짜 새가 나는 것 같네. 민호 씨의 감탄에 윤주 씨는 우리 서연이한테도 나중에 꼭 보여줘야겠다며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러댔죠. 오후 4시경 백야도 선착장에 도착한 부부는 짐을 내리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냄새와 함께 섞여 들어온 건 민박집에서 피어오르는 고등어 구이 냄새였죠. 갈매기들이 낮게 날며 끼룩끼룩 울어대고 방파제에선 낚시꾼들이 여유롭게 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공기가 다르네요. 윤주 씨가 두 팔을 활짝 벌리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 들었어요. 파인더 속 그녀의 모습은 정말로 자유로운 새처럼 보였습니다. 민박집 주인 할머니는 어서들 오세요라며 두 손으로 짐을 받아들었고 방으로 안내하며 저녁에 매운탕 끓여줄 테니 배 안 채우고 오세요라고 당부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돈된 이불과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 윤주 씨는 신발을 벗고 방바닥에 누우며 아, 천국이 따로 없네라고 중얼거렸어요. 민호 씨도 그녀 옆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들은 몰랐죠. 이 평화로운 순간이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온전한 시간이 될 거라는 걸. 백야도의 하얀 안개가 곧 그들의 웃음을 삼켜버릴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짐을 풀고 잠시 쉰 부부는 저녁 6시경 민박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가 매운탕은 8시쯤 오시면 딱 좋을 거예요라고 일러줬기에 그 전에 섬을 한 바퀴 둘러보기로 한 거였죠. 석양이 지는 백야도 방파제는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바닷바람은 윤주 씨의 머리카락을 흩날리게 했습니다. 손 잡아요. 민호 씨가 내민 손을 윤주 씨가 꼭 잡았어요.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 파도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갈매기 울음소리. 모든 게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해안 산책로를 걸었어요. 민호 씨는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자며 카메라를 꺼냈고, 윤주 씨는 당신 사진은 맨날 못 찍잖아라며 남편을 등대 앞에 세웠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뒤편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 했지만 윤주 씨는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려니 생각했죠.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찰나의 서늘함은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후 7시 30분경 두 사람은 선착장 근처 횟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다의 맛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그곳은 현지인들만 아는 숨은 맛집이었어요. 주인 박영자 씨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부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남편분이 아내 그릇에 생선살을 발라주고 아내분은 남편한테 반찬을 계속 권하더라고요. 목소리도 밝았고 웃음소리도 많이 들렸죠. 실제로 민호 씨는 여보, 이거 진짜 맛있다. 서울선 이런 맛 못 봐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고 윤주 씨는 우리 다음에 서연이 데리고 또 와야겠네라고 대답했답니다. 하지만 횟집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자는 그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야구 모자를 눌러 쓴 채 소주잔만 기울이던 그 남자의 눈빛엔 날카로운 무언가가 서려 있었어요. 민호 씨가 지갑을 꺼내 계산하려 할 때 그 남자도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영자 씨는 그 사람도 단골인데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더라고요.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라고 회상했죠. 하지만 당시엔 그저 섬마을의 평범한 저녁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오후 8시 15분 부부는 횟집을 나와 다시 방파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윤주 씨가 소화도 시킬 겸 좀 더 걷다 갈까? 라고 제안했고 민호 씨는 그래, 별도 보고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해안도로. 파도는 점점 거세졌고 바람도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주 씨는 카디건 깃을 여미며 좀 춥네라고 중얼거렸죠. 민호 씨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아내 어깨에 걸쳐주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서서히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헤드라이트가 꺼진 채였습니다. 민호 씨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윤주 씨를 자신의 뒤로 살짝 밀었죠. 차는 그들 앞 5m 지점에서 멈춰 섰고 운전석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횟집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강민호 씨 맞죠?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걸걸했습니다. 민호 씨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누구세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남자는 대답 대신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빚 갚을 생각은 하고 다니십니까? 여행까지 오실 여유가 있으시네요. 남자의 말에 윤주 씨는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봤어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녀의 목소리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민호 씨는 여보, 괜찮아. 내가 처리할게라며 윤주 씨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손은 이미 덜덜 떨리고 있었죠. 남자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고 라이터를 켰습니다.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엔 차가운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2천만 원. 이자까지 하면 3천이 넘습니다. 언제까지 피할 겁니까? 남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민호 씨는 다음 주에 꼭 갚겠습니다. 제발 오늘은 그냥 보내주세요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다음 주? 지난달에도 같은 소리 하셨죠. 오늘 여기서 정리합시다.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서자 민호 씨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고 윤주 씨는 남편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시끄러운 데서 얘기하긴 그러니까 저쪽 등대로 갑시다. 남자가 가리킨 곳은 절벽 위 외딴 등대였어요. 가로등도 없는 깜깜한 길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남자의 협박적인 눈빛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윤주 씨는 여보, 무서워. 경찰 부르자라며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뒤졌지만 민호 씨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얘기만 하고 올게. 그의 목소리엔 안정을 찾으려는 애씀이 묻어났어요. 오후 8시 47분, 세 사람은 등대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윤주 씨의 휴대폰에서는 진동음이 울렸어요. 친정 엄마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서연이 잘 자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는 문자 알림이었죠. 하지만 윤주 씨는 그 문자를 확인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계속 앞서 걸으며 때때로 뒤를 돌아보며 빨리 따라오세요라고 재촉했어요.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파도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오후 9시 17분, 윤주 씨의 휴대폰 전원이 꺼졌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건지 아니면 누군가 강제로 껐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 순간부터 이윤주 씨의 흔적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민호 씨의 휴대폰으로는 그날 밤 새벽까지 총 14통의 부재중 전화가 걸려왔지만 단 한 통도 받지 못했죠. 처갓집에서 걸어온 전화, 민박집 할머니가 걸어온 전화, 그리고 새벽 3시 18분 윤주 씨의 친구가 마지막으로 남긴 언니, 왜 전화 안 받아? 라는 문자. 그 모든 신호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백야도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박집 할머니는 부부가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방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고 객실엔 짐만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할머니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죠. 어젯밤 저녁 먹으러 나갔는데 안 돌아왔어요. 휴대폰도 안 받고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불길한 예감이 묻어났습니다. 백야도의 시계는 그렇게 멈춰버렸던 겁니다. 오전 11시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순찰정 2척이 백야도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거칠었고 섬 전체를 뒤덮은 짙은 안개는 시야를 5m 앞도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런 날씨에 실종됐다니 참. 수색대장 김철수 경위는 무전기를 들고 한숨을 내쉬었죠. 해경대원들은 구명조끼를 단단히 착용하고 해안선을 따라 수색을 시작했지만 백야도의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들의 시선을 가로막았습니다. 육상수색팀은 민박집에서부터 역추적을 시작했어요. 객실에 남겨진 짐을 확인하니 캐리어는 그대로였고 윤주 씨의 화장품 파우치도 세면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엔 민호 씨가 읽다 만 여행 가이드북이 펼쳐져 있었고 윤주 씨의 카디건은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었죠. 급하게 나간 흔적은 없어 보입니다. 조사관이 장갑을 낀 손으로 물건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기록했어요. 모든 게 평범한 여행객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단지 주인만 사라졌을 뿐이었죠. 오후 1시경 수색대는 횟집 주인 박영자 씨를 찾아갔습니다. 어젯밤 8시쯤 그 부부가 저희 가게에서 식사를 했어요. 광어회하고 매운탕 시켜서 드셨죠. 정말 다정해 보였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경찰이 혹시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라고 묻자 박영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구석자리에 최덕배라고 이 섬에서 고리대 금업한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부부를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뭔가 눈빛이 심상치 않았죠.
수첩에 받아 적던 형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최덕배요? 그 사람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박영자 씨는 섬 반대편 컨테이너 집에서 혼자 살아요. 평소에도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걸로 유명하죠라고 대답했어요. 형사들은 즉시 그곳으로 향했지만 컨테이너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선 시큼한 술 냄새와 담배재 냄새가 진동했어요. 바닥엔 소주병이 여러 개 나굴거렸고 벽에 붙은 달력엔 빨간 펜으로 11월 15일이라는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바로 부부가 실종된 날이었죠. 오후 3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선착장 공중화장실 옆 쓰레기통에서 민호 씨의 휴대폰이 나온 거예요. 폴더폰 뚜껑은 열려 있었고 배터리는 그대로 장착돼 있었지만 전원은 꺼진 상태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지문이 하나도 없어요. 감식 반원이 돋보기로 휴대폰을 살펴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죠. 누군가 깨끗이 닦아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휴대폰을 켜자 부재중 전화 14통, 문자 메시지 7통이 쏟아져 나왔어요. 전부 가족들과 지인들이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더욱 기묘한 건 통화 기록이었어요. 어젯밤 8시 52분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3분간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번호 역추적 가능합니까? 형사가 물었고 통신사 담당자는 공중전화입니다. 백야도 선착장 공중전화요라고 답했죠. 그 시각이면 부부가 횟집을 나온 직후였습니다. 누군가 공중전화로 민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통화 이후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오후 4시 민박집 주차장에 세워진 부부의 승용차를 정밀 조사했습니다. 트렁크를 열자 민호 씨의 검은색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지퍼를 열고 내용물을 확인하던 형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가방 안에서 나온 건 윤주 씨의 지갑이었거든요.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현금 30만 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윤주 씨가 왜 자신의 지갑을 남편 가방에 넣어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넣어둔 걸까요? 민호 씨 신분증은요? 형사가 물었지만 가방 어디에서도 민호 씨의 지갑이나 신분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등록증만 조수석 서랍에 있을 뿐이었죠. 왜 아내 지갑은 차에 두고 본인 신분증은 없는 겁니까? 수사팀장은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계획적인 실종이라면 왜 차는 그대로 두고 갔을까요? 사고라면 왜 두 사람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걸까요? 저녁 6시 백야도 전역에 대한 CCTV 확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섬 전체에 CCTV가 딱 3대뿐이었고 그마저도 어젯밤엔 짙은 안개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선착장 CCTV에는 부부가 오후 4시경 도착하는 모습만 희미하게 찍혀 있었고 저녁 이후 영상은 온통 하얀 안개로 뒤덮여 아무것도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수사가 아니라 도박이네요. 한 형사가 허탈하게 웃으며 모니터를 껐어요. 밤 8시 긴급 수사회의가 열렸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종합하면 최덕배라는 자가 핵심 용의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수사팀장의 브리핑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죠. 그 사람 전과 기록 확인됐습니까? 폭행, 협박, 대부업법 위반 등 여러 건 있습니다. 최근엔 서울에서 돈 빌려준 사람 추심하러 다닌다는 제보도 있었고요. 그럼 민호 씨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한 형사가 물었고 다른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 계좌 추적 결과 민호 씨 명의로 최근 3개월간 여러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총액이 2천만 원이 넘어요. 회의실엔 한숨소리만 흘러나왔어요. 사건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정작 결정적인 증거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밤 10시 해경 잠수부들이 등대 아래 절벽 해역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온은 12도, 시야는 1미터도 안 되는 악조건이었죠. 내일 날 밝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잠수대장의 보고에 현장 지휘관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백야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부부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날 밤 사건을 실종에서 강력사건 가능성으로 격상시켰고 광역수사본부 설치를 검토하기 시작했죠. 안개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백야도는 진실을 삼켜버린 채 침묵하고 있었어요. 실종 3일째 백야도 마을회관에는 주민 전수조사를 위한 임시조사실이 꾸려졌습니다. 형사들은 섬에 거주하는 87명의 주민을 한 명씩 불러 그날 밤 목격한 것이 있는지 캐물었어요. 대부분은 아무것도 못 봤다거나 집에서 TV만 봤다는 천편일률적인 대답뿐이었죠. 하지만 방파제 근처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60대 김춘식 씨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9시 반쯤 됐을 거예요. 가게 정리하고 나오는데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엄청 빠른 속도로 백야대교 쪽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김춘식 씨는 담배를 한 모금 빨며 회상했어요. 차량 번호는 못 봤지만 뒷좌석 창문이 까맣게 틴팅되어 있었어요. 이 섬에서 그런 차는 최덕배 그 인간 차밖에 없죠. 형사는 즉각 메모를 했습니다. 9시 반이면 부부가 등대로 향한 지 약 40분 후였어요. 혹시 차에 사람이 몇 명 타고 있었는지 보셨습니까?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운전석에 한 명은 확실하고요. 뒷좌석엔 글쎄요. 뭔가 움직이는 것 같긴 했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증언이었습니다. 등대 관리소에서 일하는 이정수 씨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날 밤 8시 50분쯤 등대 점등 작업을 하러 갔어요. 그때 등대 아래 절벽 쪽에서 남녀가 큰 소리로 다투는 걸 들었습니다. 형사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정확히는 못 들었어요. 바람 소리가 워낙 크고 파도 소리도 시끄러워서요. 그런데 여자 목소리로 당신이 이럴 줄 알았어 하는 소리가 들렸고 남자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론요? 형사가 다그쳐 물었지만 이정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일 마무리하고 내려왔는데 그때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10분도 안 됐을 텐데 말이죠. 그의 증언대로라면 부부는 등대 근처에서 격렬한 말다툼을 벌인 후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김춘식 씨는 승합차가 섬을 빠져나가는 걸 봤다고 했어요. 두 증언은 명백히 모순됐죠. 둘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사건이 동시에 벌어진 겁니다. 수사팀장은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신음했어요. 실종 4일째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던 민호 씨 휴대폰의 포렌식 결과가 도착한 거예요. 삭제된 문자 메시지 복구에 성공했습니다. 감식관이 보고서를 펼쳐 보이자 회의실은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11월 14일 밤 11시 47분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내용은 간결하지만 섬뜩했습니다. 오늘 밤 백야도에서 끝내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발신 번호 추적은요? 수사팀장이 물었고 감식관은 선불 유심입니다. 이미 해지된 번호예요 라고 답했죠.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흔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민호 씨의 답장이었어요.
새벽 1시 23분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백야도 간다. 돈은 준비 못했지만 어떻게든 해결하자. 민호 씨는 누군가와 백야도에서 만날 약속을 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아내 몰래 말이죠. 그럼 이건 계획된 만남이었다는 겁니까? 한 형사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민호 씨가 빚쟁이와 협상하려고 일부러 백야도로 간 거라면 왜 아내를 데려갔을까요? 다른 형사가 반박했습니다. 아내는 몰랐을 수도 있죠. 여행으로 위장하고 그 틈에 채권자를 만나려 했던 거 아닙니까? 추론은 끝없이 이어졌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실종 5일째 민호 씨의 은행 계좌에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실종 당일 오전 10시 그는 ATM에서 현금 200만 원을 인출했어요. 이 돈은 어디 갔습니까? 형사들이 차량과 민박집을 다시 뒤졌지만 그 돈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윤주 씨 지갑에 30만 원, 민호 씨 가방에서 나온 5만 원짜리 수표 몇 장. 하지만 200만 원은 증발해버린 거였죠. 최덕배에게 건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의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최덕배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꺼진 상태였고 주변 지인들도 그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어요. 최후 목격 시각이 언제죠? 11월 15일 밤 8시 횟집에서였습니다. 그 이후론 아무도 못 봤어요. 마치 유령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지만 소용없었죠. 실종 7일째 민호 씨의 직장 동료가 충격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민호 형은 최근 몇 달간 엄청 힘들어했어요. 지점 실적 때문에 지점장한테 매일 혼났고 그러다 보니 고객 돈을 잠깐 빌렸다가 메우는 식으로 버텼죠. 형사는 귀가 번쩍 뛰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횡령이요. 소액이긴 했지만 고객 예금을 몰래 인출해서 개인적으로 썼다가 나중에 메꿔 넣었어요. 근데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5천만 원은 넘을 거예요. 최근 내부 감사가 예정돼 있었거든요. 발각되면 징역은 기본이고 동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형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민호 씨는 단순히 사채빚이 아니라 횡령까지 저지른 상태였던 겁니다. 도망칠 이유가 충분했죠. 그럼 이건 계획적 잠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까? 수사팀장이 신중하게 물었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왜 아내까지 데려갔을까요? 그리고 윤주 씨의 지갑을 차에 두고 간 이유는?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단서는 쏟아지는데 진실은 점점 더 안개 속으로 숨어들었어요. 언론은 이미 횡령은행원 부부 실종, 계획적 도주 가능성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냈습니다. 민호 씨의 집 앞엔 기자들이 진을 쳤고 처갓집에 맡겨진 서연이는 외할머니 품에 안겨 엉엉 울었어요. 우리 아빠 나쁜 사람 아니에요. 7살 아이의 절규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백야도의 진실은 점점 더 깊은 늪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실종 10일째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농협은행 본부의 긴급 감사 결과가 발표된 거예요. 강민호 대리 총 5,800만 원 횡령 혐의 확인. 형사 고발 조치 예정. 은행 측 공식 발표가 나가자마자 언론은 들끓기 시작했죠. 횡령 은행원, 아내와 함께 증발 5천만 원 들고 야반도 주설 백야도 실종 사건. 사실은 계획적 잠적?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더욱 악랄한 건 익명의 제보였어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민호 씨가 최근 필리핀 이민 관련 사이트를 검색했다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증거도 없는 루머였지만 사람들은 그걸 사실처럼 퍼날랐죠. 역시 도망 계획 세웠던 거 아니냐, 불쌍한 척하더니 결국 사기꾼이었네. 댓글창은 악의로 들끓었어요. 진실을 밝혀달라는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민호 씨를 범죄자로 단정 짓고 있었죠. 처갓집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윤주 씨의 어머니 박정숙 씨는 현관문도 제대로 열지 못했어요. 기자들이 대문 앞을 가득 메우고 사위분이 평소 어땠습니까? 딸이 남편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질문 공세를 퍼부었거든요. 박정숙 씨는 우리 사위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딸에도 아무 잘못 없어요. 라고 외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카메라 셔터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무엇보다 비극적인 건 서연이었어요. 7살 아이는 이제 유치원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 학부모들이 우리의 옆에 안 앉혔으면 좋겠다고 원장에게 요구했거든요. 급기야 한 학부모는 범죄자, 자식이랑 같은 반에 있으면 우리의 교육에 안 좋다며 노골적인 혐오를 드러냈죠. 원장은 결국 박정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당분간 서연이를 좀 쉬게 하시는 게. 전화를 끊은 박정숙 씨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서연이는 왜 유치원에 못 가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나 착한데 왜 유치원 가면 안 돼? 아이의 맑은 눈망울에 박정숙 씨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죠. 서연아, 엄마 아빠 언제 와? 아이가 물을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밤마다 서연이는 엄마가 가르쳐준 자장가를 흥얼거리며 잠들었습니다. 베개에는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죠. 실종 15일째 경찰 수사에도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검찰 출신 프로파일러가 투입되어 사건을 재분석한 거예요. 현장 상황과 정황 증거를 종합하면 민호 씨가 아내를 살해하고 도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프로파일러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근거가 뭡니까? 한 형사가 물었고 프로파일러는 보고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첫째, 경제적 압박. 횡령이 곧 발각될 상황에서 도주는 필연적이었습니다. 둘째, 윤주 씨의 지갑을 차에 둔 것. 아내가 돈 없이는 멀리 못 가게 하려는 계산이죠. 셋째, 본인 신분증은 가져간 것. 도주 준비를 했다는 방증입니다. 넷째, 등대 근처 말다툼 목격담. 아내가 진실을 알고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 일어났을 겁니다. 논리는 완벽해 보였어요. 수사팀장도 고개를 끄덕였죠. 강민호를 살인 피의자로 전환하고 전국 수배를 강화하겠습니다. 수사팀장의 결정이 떨어진 순간 민호 씨는 도주범에서 살인범으로 격상됐습니다. 전국 경찰서에 수배 전단이 뿌려졌고 TV 뉴스에서는 아내 살해 후 도주 추적 남성 긴급 수배라는 자막이 흘러나왔어요. 민호 씨의 증명사진이 화면 가득 채워졌고 리포터는 단정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경찰은 강민호 씨가 횡령 발각을 두려워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누군가 민호 씨의 SNS 계정을 찾아내 과거 사진들을 캡처해 올렸어요. 딸과 놀이터에서 찍은 사진, 윤주 씨와 손잡고 웃는 사진. 그 아래엔 저런 표정으로 웃다가 살인까지 저지른 애 사이코패스는 겉모습으로 못 알아본다니까 같은 악플이 수백 개 달렸죠. 민호 씨의 대학 동창들조차 그 친구 원래 좀 이상했어. 뭔가 숨기는 게 많아 보였지라며 사후 확증 편향에 빠져들었습니다. 실종 20일째 결정타가 날아왔어요. 한 주간지가 강민호 과거 폭행 전과 있었다는 특종을 터뜨린 겁니다.
기사 내용은 이랬어요. 강민호 씨는 대학 시절 술자리에서 선배와 몸싸움을 벌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온순해 보이지만 순간적으로 폭력성을 드러내는 이중적 성격. 사실 그건 20년 전 사소한 술자리 실랑이었고 합의로 끝난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언론은 그걸 살인의 전조로 포장했습니다. 민호 씨의 어머니 강순희 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TV에서 아들이 살인범으로 지목되는 뉴스를 보다가 그대로 의식을 잃은 거예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이미 왼쪽 몸이 마비된 상태였죠.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서도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민호는 그런 애 아닌데. 기력 없는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졌어요. 실종 25일째 백야도 수색은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더 이상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며 수사는 강민호 검거에 집중하겠습니다. 경찰 브리핑이었죠. 윤주 씨는 사망으로 추정됐고 민호 씨는 살인범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른 채 세상은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서연이는 그날 밤 외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우리 아빠를 나쁜 사람이래. 근데 아빠는 나한테 늘 착했는데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박정숙 씨는 아이를 꼭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천장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통곡처럼 들렸습니다. 백야도의 하늘은 무너졌고 남겨진 가족들은 그 잔해 속에 묻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2013년 사건 발생 10년째. 세상은 이미 백야도 부부 실종 사건을 잊어버렸습니다. 민호 씨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수배는 유지됐지만 수사는 사실상 미제로 종결됐어요. 경찰청 전산망 어딘가에 먼지만 쌓여가는 파일 하나로 남아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잊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17살이 된 강서연이었어요. 서연이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손에 자라며 살인자의 딸이라는 낙인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죠. 중학교 때는 전학을 3번이나 다녔어요. 새 학교에 가도 누군가 그녀의 과거를 알아내면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제 아빠가 엄마 죽이고 도망간 애를 무섭게 조용하더라.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등 뒤로 쏟아지는 시선들. 서연이는 그럴 때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피가 날 때까지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 한쪽 벽면엔 스크랩한 기사들과 지도, 메모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어요. 백야도 약도, 사건 당일 타임라인, 목격자 진술 정리, 의문점 목록. 11살 때부터 모은 자료였죠.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야. 언젠가 내가 증명할 거야. 벽을 바라보며 다짐하는 서연이의 눈빛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그런 손녀를 보며 가슴 아파했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워했어요. 2013년 9월 23일,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백야도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안도로 확장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굴착기가 등대 아래 절벽 구간을 파내고 있었죠. 작업반장 최기철 씨는 조심해. 저기 경사 심하니까 천천히. 라고 소리쳤습니다. 오후 2시 17분, 굴착기 버킷이 바위 틈 사이 깊숙한 곳을 건드린 순간이었어요. 반장님, 여기 뭔가 있어요. 젊은 인부가 소리쳤습니다. 최기철 씨가 달려가 보니 절벽 틈새, 사람 손이 닿기 힘든 깊은 곳에 녹슨 금속 덩어리 하나가 끼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꺼내자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심하게 부식된 디지털 카메라였죠. 브랜드 로고도 거의 지워진 상태였고 바다 소금기에 녹이 슬어 있었어요.
10년은 됐겠는데? 이거 쓰레기 아닌가? 인부가 버리려 하자 최기철 씨가 말렸습니다. 잠깐만. 이거 혹시 그의 뇌리에 오래전 기억 하나가 스쳤어요. 10년 전 이 섬을 떠들썩하게 했던 실종 사건. 그는 당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주민 중 한 명이었죠.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혹시 모르잖아. 카메라와 함께 은색 라이터도 발견됐습니다. 지포 라이터였는데 뚜껑 안쪽에 희미하게 각인된 이니셜이 있었어요. K, M, H 강민호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오후 4시 여수경찰서 과학수사팀에 증거물이 도착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김철수 경위는 이미 정년퇴직했고 새로운 담당자 박민수 경사가 증거물을 받았어요. 10년 전 미제 사건이라 그는 먼지 쌓인 사건 파일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노란 종이에 바랜 잉크로 적힌 수사 기록들. 카메라 메모리가 살아있을까? 반신반의하며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복구 의뢰를 넣었습니다. 한 달 후 10월 28일 국과수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박 경사님, 메모리 칩 복구 성공했습니다. 감식관의 흥분된 목소리에 박민수 경사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죠. 사진이 몇 장이나 나왔습니까? 총 17장입니다. 손상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식별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사님, 이거 사건을 뒤집을 수도 있겠는데요. 감식관의 말에 박민수 경사는 즉시 서울행 KTX를 탈았습니다. 국과수 디지털 포렌식 연구실. 대형 모니터에 복구된 사진들이 하나씩 떴어요. 처음 몇 장은 평범한 여행 사진이었습니다. 백야대교 야경, 민박집 앞에서 웃는 윤주 씨, 바다를 배경으로 엄지척하는 민호 씨. 행복했던 그날 오후의 순간들이었죠. 하지만 8번째 사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저녁 무렵 방파제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호 씨와 윤주 씨가 손을 잡고 걷는 뒷모습. 석양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어요. 평화로운 장면이었죠. 그런데 사진 오른쪽 구석, 부두 컨테이너 그림자 속에 누군가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거 확대 가능합니까? 박민수 경사가 물었고 감식관이 이미지를 확대했어요. 검은색 야구 모자를 쓴 남자의 뒷모습. 두 손은 주머니에 찔러 넣고 부부를 응시하고 있는 자세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12번째 사진이었어요. 타임스탬프는 오후 8시 52분. 등대 근처에서 찍힌 사진이었는데 이번엔 누군가 몰래 숨어서 찍은 것처럼 흔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민호 씨와 윤주 씨는 한 남자와 대치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횡집에서 목격됐던 바로 그 사람, 최덕배였습니다. 윤주 씨는 남편 뒤로 몸을 숨긴 채 두려운 표정이었고 민호 씨는 두 손을 들어 뭔가 애원하는 듯한 자세였죠. 마지막 17번째 사진. 오후 9시 3분에 찍힌 것으로 화면은 거의 검정색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래시 빛이 반사되어 무언가가 보였어요. 감식관이 노출을 조정하자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절벽 난간 너머로 떨어지는 듯한 형상 2개.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 이건 범행 현장을 찍은 겁니까? 박민수 경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카메라 주인이 누군지가 관건입니다. 감식관이 말했죠. 라이터에 각인된 이니셜로 보아 강민호 씨 소유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강민호 씨가 직접 찍었거나 아니면 박민수 경사는 숨을 들이켰어요. 누군가 민호 씨의 카메라를 가져가 증거를 남긴 겁니다. 그날 저녁 긴급사건 재수사팀이 구성됐습니다. 10년 만에 백야도 사건에 다시 불이 켜진 거예요.
박민수 경사는 강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강민호 씨 따님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긴장돼 있었어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대가버님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화를 끊은 서연이는 벽에 붙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7살 때 아빠와 찍은 마지막 사진. 그날 밤 서연이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2013년 11월 5일 재수사팀은 최덕배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흔적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주민등록 전산망을 조회하자 부산 사하구의 한쪽 방촌에 주소가 잡혔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지 확인 바랍니다. 박민수 경사의 지시에 부산지방청 형사들이 출동했죠. 오후 3시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201호 앞. 형사들은 숨을 죽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덕배 씨 계십니까? 안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자 10년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파였으며 술 냄새가 진동했죠. 누구십니까? 최덕배는 형사들을 보자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백야도 사건 관련해서 조사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최덕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10년 전 일을 왜 지금 와서.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임의동행입니다. 거부하시면 영장 받아오겠습니다. 형사의 단호한 말에 최덕배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죠. 차에 태워지는 그의 뒷모습은 이미 패배한 사람 같았어요. 부산에서 여수까지 2시간, 최덕배는 내내 입을 다물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여수경찰서 조사실. 오후 7시부터 조사가 시작됐어요. 박민수 경사는 테이블 위에 복구된 사진 17장을 차례로 늘어놓았습니다. 이 사진들 보십시오. 당신이 그날 밤 강민호 부부를 미행한 게 다 찍혀 있습니다. 최덕배는 사진을 보자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변명하실 겁니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박 경사의 차가운 질문에 최덕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자백이었어요. 조사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죠.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보십시오. 최덕배는 고개를 떨군 채 10년간 가슴속에 묻어뒀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한테 2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이자까지 치면 3천이 넘었죠. 그놈이 몇 달째 잠수 타고 전화도 안 받길래 미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여행 커뮤니티에서 그 부부가 백야도 여행 간다는 글을 봤어요. 최덕배의 말에 박 경사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행한 겁니까? 예. 11월 14일 밤에 공중전화로 강민호한테 전화했죠. 내일 백야도에서 끝내자고요. 돈 안 갚으면 가족한테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15일 당일엔 어떻게 했습니까? 최덕배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이어갔어요. 아침 일찍 백야도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놈들을 미행했죠. 저녁 때 횟집에서도 지켜봤고요. 횟집 나올 때 뒤따라갔습니다. 방파제에서 놈을 불러 세웠죠. 그의 목소리엔 10년 묵은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등대로 간 건 당신 제안입니까? 예. 조용한 데서 얘기하자고 꼬드겼습니다. 사실은 겁을 주려고 한 거였어요. 돈 받아낼 생각이었죠. 최덕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계속 남편을 감싸는 거예요. 당신 같은 놈한테 한 푼도 안 준다. 경찰 부르겠다면서 핸드폰을 꺼내더라고요.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뺏은 겁니까? 박 경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예. 뺏어서 전원 껐습니다. 그리고 강민호한테 돈 지금 당장 내놔라고 소리쳤죠. 근데 그놈이 200만 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2천만 원 빚인데 200만 원을? 나는 정신줄이 끊어졌습니다. 최덕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형사들의 얼굴엔 연민 따윈 없었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덕배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하나 꺼냈지만 형사가 제지했습니다. 강민호를 절벽 난간 쪽으로 밀었어요. 겁만 주려고 한 거였습니다. 근데 발을 헛디뎠는지 놈이 뒤로 넘어가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비명 지르며 남편을 붙잡았고요. 조사실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둘 다 같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손을 뻗었는데 못 잡았어요. 아니, 사실은 안 잡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어요. 최덕배는 울음을 터뜨렸죠. 하지만 그 울음은 뉘우침이 아니라 발각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떨어진 후엔요? 바다를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파도만 철썩거렸죠. 나는 겁이 났습니다. 이러다 살인범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증거를 조작한 겁니까? 박 경사의 목소리가 한층 차갑게 식었어요. 예. 강민호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티셔츠로 닦아서 지문을 다 지웠죠. 그리고 선착장 쓰레기통 옆에 놔뒀어요. 마치 강민호가 도주라도 한 것처럼 보이게요. 최덕배의 고백에 박 경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강민호 씨 카메라와 라이터는요? 절벽 난간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주워서 바위 틈에 처박았습니다. 증거가 남으면 안 되니까요. 최덕배는 마지막 문장을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리고 승합차 타고 새벽에 백야도를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로는 숨어 살았죠. 매일 술 먹으며 버텼습니다. 10년간 단 한 번도 자수할 생각 안 했습니까? 박 경사가 물었고 최덕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리고 어차피 강민호한테 죄가 뒤집어 씌워졌잖습니까? 세상이 다 그놈이 범인이라고 믿었어요. 나는 그냥 묻히길 바랐습니다. 그의 비겁함에 조사실 앞 모든 형사들이 치를 떨었죠. 조사는 밤 11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최덕배의 진술은 녹취되고 문서화됐어요. 다음 날 검찰은 최덕배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피의자는 채무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 부부를 절벽으로 몰아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범행 후 증거를 조작해 무고한 피해자에게 누명을 씌웠다. 기소장의 차가운 문구가 10년간의 거짓을 요약했습니다. 언론은 들끓었어요. 백야도 사건 진범 검거, 10년 만에 반전 살인범으로 낙인 찍혔던 남성, 사실은 피해자였다. 헤드라인이 쏟아졌죠. 최덕배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그의 추악한 범죄는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10년간 무고한 사람에게 씌웠던 죄의 무게가 마침내 진짜 주인에게 돌아간 순간이었어요. 강서연은 경찰서 브리핑룸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따님, 이제 아버님의 결백이 완전히 증명됐습니다. 박민수 경사의 말에 서연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10년을 기다렸던 눈물이었습니다. 2014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최덕배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가득 찼어요. 그 한가운데 강서연이 앉아 있었죠.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18살 소녀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재판장을 응시했습니다. 외할머니 박정숙 씨가 그 손을 꼭 잡아줬어요. 피고인 최덕배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지자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겨우 18년이요? 두 사람 목숨을 빼앗았는데? 누군가 외쳤지만 재판장은 침착하게 판결문을 낭독했어요. 피고인은 채무 추심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후 증거를 인멸하고 무고한 피해자에게 누명을 씌워 그 가족에게 10년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특히 어린 자녀가 살인자의 딸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했던 점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다. 최덕배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법정은 그에게 단 한 줄의 동정도 베풀지 않았어요. 피고인의 비겁한 행위로 인해 고인 강민호 씨는 사후에도 10년간 살인범으로 매도당했으며 유족들은 사회적 매장을 경험해야 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행위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서연이는 법정 복도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어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버지 명예가 회복돼서 기쁘십니까? 질문 세례가 쏟아졌지만 서연이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빠, 이제야 편히 쉴 수 있겠죠.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방울 하나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플래시가 터졌지만 서연이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10년을 버텨온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죠. 그날 오후 정부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증거 없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단정 지은 점, 그로 인해 유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경찰청장 명의의 사과문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그 사과가 너무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어떤 사과로도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요. 언론도 반성문을 쏟아냈습니다. 무분별한 보도로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든 점 사과한다. 언론의 재판, 그 무서운 결과를 반성한다. 각 신문사와 방송국은 앞다퉈 사과 기사를 냈죠. 하지만 10년 전 살인범 은행원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던 바로 그 언론들이었습니다. 서연이는 그 기사들을 스크랩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상처를 모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4월 중순 서연이는 외할머니와 함께 백야도를 찾았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밟는 그 땅. 백야대교는 여전히 하얀 새의 날갯짓처럼 바다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차를 세우고 내린 두 사람은 천천히 등대를 향해 걸었습니다. 바닷바람은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았죠. 그날처럼 짙은 안개는 없었습니다. 등대 아래 절벽 난간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여수시에서 설치한 것이었죠. 2003년 11월 15일 이곳에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강민호, 이윤주 부부를 추모합니다. 비문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10년의 한이 응축돼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무릎을 꿇고 추모비 앞에 하얀 국화 두 송이를 놓았어요. 엄마, 아빠, 나 여기 왔어요. 박정숙 씨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위, 딸아. 이제야 억울함이 풀렸구나. 늦어서 미안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파도는 절벽을 때리며 하얀 물거품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부부의 영혼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서연이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7살 때 아빠와 찍은 마지막 사진. 아빠의 무릎에 앉아 환하게 웃던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대학생 돼요. 사회복지학과 갈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서연이의 말에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피아노는 못 치지만 엄마가 좋아하던 쇼팽 야상곡은 아직도 기억해요.
가끔 유튜브로 들으면서 엄마 생각해요. 그녀의 고백은 바다로 흩어졌습니다. 1시간쯤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서연이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할머니, 이제 가요. 엄마 아빠도 우리가 여기서 계속 울고 있는 거 원치 않으실 거예요. 박정숙 씨는 손녀의 의젓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어린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단단해졌을까? 10년의 세월이 소녀를 어른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돌아오는 길, 서연이는 백야대교 위에서 차를 잠시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이 다리 정말 예뻐한다고 했죠? 박정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엄마는 이 다리를 희망의 다리라고 불렀어. 이 다리 건너면 행복해질 것 같다고 했단다. 서연이는 난간을 쓰다듬었어요. 그럼 나도 이 다리를 건널 때마다 희망을 생각할게요. 엄마처럼요. 2014년 가을, 서연이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신입생 환영회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았어요. 저는 10년간 아버지가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고 이제 저는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합니다. 강의실은 조용해졌고 곧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죠. 같은 해 겨울 외할머니 박정숙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72. 사위와 딸의 명예가 회복된 걸 확인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서연이는 할머니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저 잘 살게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가서 전해주세요. 딸 서연이가 씩씩하게 잘 살고 있다고. 조문객들은 고아가 된 20살 소녀의 의연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강서연 씨는 서울의 한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 사회적 낙인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돕는 상담사죠. 그녀의 책상 위에는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어요. 힘든 상담을 마치고 나면 그 사진을 바라보며 힘을 얻습니다. 백야도의 파도는 오늘도 절벽을 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원망이 아니라 위로처럼 들려요. 억울하게 떠난 두 영혼은 이제야 평온히 잠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남겨진 딸은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이 세상의 억울함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백야도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자 서연이가 선택한 삶의 방식입니다.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들. 봉인된 사건 노트에서 흔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